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1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대상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 대상별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여러 번 수업 시간 때마다 강조를 했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오늘 목차는요, 제1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3절에서는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4절에서는 지역사회 실천 개입 기술과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를 어떤 것을 지역사회라고 하는지,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개념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지리적 지역사회, 하나는 기능적 지역사회, 하나는 개인적 지역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리적 지역사회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익 집단으로 지역 주민 간의 정신적 공동체가 형성된 장소에 기초를 둔 지역사회는 크기, 영역, 조밀도에 따라서 변하면서 근린 지역사회로부터 대도시 지역사회로 가면서 확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리적 지역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행정구역, 우리가 최소 단위가 이 마을이죠.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동네, 마을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제일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반이죠. 무슨 통, 몇 반, 무슨 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가 통반이죠. 그 통반이 위에는 읍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동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읍면은 농촌 지역에서 읍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읍면동. 그래서 읍면동 위에는요, 시, 군, 구가 있습니다.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 뭐 이렇게 시, 군, 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의정부시, 뭐 성남시 뭐 이런 식으로 또 가평군, 양평군, 뭐 연천군 이렇게 해서 군을 얘기를 하고요. 또 지방자치시, 광역시 밑에 이 구가 있죠. 구, 그러니까 무슨 구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군구 위에는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 그래서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또 특별자치시, 또 광역시 이렇게 무슨 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금 18개 시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사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요, 뭐 아시아가 있고요. 아시아를 넘어서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5대양 6대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제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지구촌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만큼 아주 가깝게 지낸다 해서 이제 지구촌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 국제사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국제사회, 지역사회,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또 미주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밑에 각 국가가 있고요. 국가 공동체가 있고요. 국가라는 지역사회가 있고 밑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만리 해서 이런 지리적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리적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역사회 복지를 얘기를 할 때는 지리적 지역사회의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것은요,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나 공통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이익 집단으로 동질성을 갖는 지역사회는 어떤 인종이라든가 종교, 또 민족, 언어, 생활 양식, 성적 지향, 또 사회계층, 연령, 장애, 정치적 성향, 직업 유형, 출신, 대학 등 다양한 정체성이나 관심이나 어떤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을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의 어떤 지역사회, 또 불교의 어떤 지역사회, 뭐 천주교의 지역사회 이렇게 기능적으로 형성하는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지역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민족별로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든가 어떤 민족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이런 생활 양식, 각종 이런 어떤 기능별로 형성되는 것을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지역사회는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춘모라는 개인은 지리적 지역사회에도 속하지만 어떤 종교적으로 아니면 출신 대학별로 아니면은 제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든가 단체에 가입을 한 거에 대한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포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지역사회는 이런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는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힐러리는 지역사회 요소를 첫째 공간 단위로서의 영토성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지리적 지역사회를 말을 하는 거고요.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 단위로서의 지역사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기능적 지역사회에 좀 가까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 심리적, 문화적 공통의 유대감으로 이 지역사회의 요소를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복지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요. 첫째가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웠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아니면 어떤 양평군에 살아가는 그 군민들, 그 지역사회,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복지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든 기능적 지역사회든 간에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들,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조직적 활동을 강조하는 전문적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인 대상, 또 가족 대상,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조직적인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의 복지의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적인 활동을 강조를 해요. 네트워크, 공동체의 활동이기 때문에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전문적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배울 텐데요. 대부분이 이 조직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째는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는 단순히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공공기관,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복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결합해서 협력 체계를 이루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의 기관이 여러 개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체가, 대표적인 조직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웠겠지만 지역사회 복지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요. 이것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과 또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라든가 중간관리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 복지를 도모하는 그런 민간 협력체의 대표적인 그 지역사회 복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대표 협의체가 있고요, 실무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각 분과가 있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또 지역사회, 또 자원개발, 각종의 이제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그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다루는 그런 협력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웠으리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사회 기능,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것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각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이에요. 이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은 우리가 경제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생산이 이루어지죠. 또 생산된 것을 각 가정이나 각 개인한테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산된 것을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과 분배, 소비,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제 제도를 통해서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인데요. 이 사회화 기능은 우리가 통상 가족 제도를 통해서 사회화 기능이 이루어지고요. 교육 제도를 통해서 사회화 기능이 이루어져요. 이 사회화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회에 익숙하게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움으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글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예의를 가르쳐 주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가족에서 이런 사회화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화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사회통제 기능인데요. 이 사회통제 기능은 정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통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통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한 거죠. 그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아. 막 험담을 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지역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종의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제 기능이다. 이것은 정치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 기능을 해요. 이 사회 참여의 기능은 각종 종교제도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상부상조의 기능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는 제도는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이런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제도 안에 이제 자원봉사활동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내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또 부유한 사람대로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상부상조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지역사회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기능주의 관점이 있고요. 갈등주의 관점이 있어요. 이 기능주의 관점은 우리 아까 5가지 지역사회 기능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경제, 종교, 가족 등의 다양한 사회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하위 체계 간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라는 그 큰 체계 안에 경제체계, 종교체계, 가족체계, 교육체계 이런 하위 체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위 체계들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기능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셋째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는 균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넷째는 하위체계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하위체계는 분리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경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체계를 얘기를 했죠. 경제 제도라든가 종교 제도라든가 가족 제도라든가 교육 제도라든가 뭐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하위 체계지만 또 독립돼서 각자의 그런 기능들을 잘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라는 것은 각각의 제도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평안하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기능주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갈등주의 관점은요, 지역사회 갈등은 경제, 문화, 권력이나 권위로 인한 문제, 또 문화적 가치와 신념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능주의는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갈등주의적인 관점은 그 기능들이, 그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조장이 된다. 이 사회는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 갈등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갈등의 특정 쟁점이 일반적 쟁점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역사회 구조에 대한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조직 간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이게 투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체제가 전복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갈등 관계에서 그 지역사회는 변동이 된다. 변화가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갈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및 지역사회 조직은 갈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그 갈등이 잘 해결돼서 평온한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주의적인 관점과 갈등주의적인 관점,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제도를 통한 재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갈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에서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또 갈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절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인데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기초로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의뢰, 또 지역사회 자원의 사정,
또 클라이언트의 자원체계 개발,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옹호 활동 등 거시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 및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실천 활동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둬요. 첫째,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클라이언트를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할 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죠.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요.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집단을 클라이언트를 보듯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요, 그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는요, 사회복지사의 개인 목표는 지역사회가 지닌 욕구와 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 그 지역사회의 구성, 시면 시, 아니면 군이면 군, 아니면 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요, 철저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실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지요. 뭐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런 대상별로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욕구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한 분야로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직업적인 요소, 노동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해서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총 이제 5단계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그 지역사회를 진단한다, 점검하고 그 지역사회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의 역사나 문화는 무엇인지, 지형이나 사업구조 등의 어떠한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의식 등 지역 주민의 상황은 어떤지, 그 지역이 가지는 사회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은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특징, 그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호소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지역사회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사정이 끝마치면요, 다음은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욕구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욕구 파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관이나 단체의 기초 자료 같은 기존 자료를 의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해당 지역에 나가서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상담이나 주민 모임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설문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그 욕구를 사정하고 욕구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사정을 하고 욕구를 파악을 했으면요,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파악된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요,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함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또 혹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계획 수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첫 번째는 지역사회를 사정하고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고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는요, 실천계획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실시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또 주민 참가에 의한 자체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을 하고요, 지역사회 내부의 다양한 연계망이나 협력망 강화 등이 중점이 되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실천에서는요, 주민 참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 가족, 집단, 어떤 미시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는 이 거시적인 그런 측면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실천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 이 평가는 목표의 달성 정도나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파악해서 향후 실천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게 되면 실천 후에는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욕구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예를 든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도요,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지역사회 복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든 가족이든 집단이든 모든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있어요. 첫째, 과정평가는요,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활동 과정에서 지역사회 실천가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이나 문제 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 강의를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시간마다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숙지를 했는지, 동영상을 시청했는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가 5문제로 해가지고 퀴즈 문제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것은 과정평가예요.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평가를 우리가 퀴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중간중간에 과정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결과평가인데요. 결과평가는
지역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고 주민의 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등의 실천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결과평가의 중점은 뭐냐?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였잖아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그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결과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사회를 사정하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이런 5단계에 걸쳐서 우리 지역사회 실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이 5단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요. 요 5단계를 잘 숙지를 하신다면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지역사회 실천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지역사회 실천의 방법은 실천 모델로 유형화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웠을 때 이미 이것은 소개를 했으리라고 봐요. 그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인데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 개발, 두 번째가 사회계획 및 정책, 또 세 번째가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노스만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모델들이 가지는 유용성은 지역사회 집단과의 연계, 또 관리와 행정,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천적 안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 모델의 필요성은요, 첫 번째가요,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실천 모델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노력의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사회 실천 모델이 필요하고요. 어떤 형태의 전략과 전술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계획 모델로 해야 될 것이냐, 사회행동 모델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셋째는요, 변화 과정에서 분명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실천 모델 세 가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실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 집단 또는 조직 등의 표적 체계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 실천 모델은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배웠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세 가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지역의 통합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변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 운동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막 초가집에서 살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새마을 운동,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운동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이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 이런 세 가지 표를 내걸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뭐 이런 표를 내걸고 지역사회를 개발을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의 모델에 합당한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회계획 모델은요, 기존 사회정책이나 사회 프로그램의 변화나 수정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 것을 사회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계획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역사회의 각종 그 정책을 수립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고요.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돼서 민간과 공공이 합동이 돼서 이런 사회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세 번째가 사회행동인데요. 이 사회행동은 힘의 역동성과 자원을 변화시키는 것을 변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행동은 때로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대변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문제가 좀 있지만 우리 일제 치하의 위안부 그 할머니들을 대변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 그분들의 권리, 그분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해주는 뭐 수요 집회를 연다든가 그분들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청사에 가가지고 뭐 데모를 한다든가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주민들 또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권리와 권위를 대변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회 행동에 속하죠. 그래서 로스만이 얘기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이 세 가지 이런 실천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변화 대상은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사회계획은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행동은요, 변화 대상은 힘의 구조와 기존의 결정 구조자나 정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번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목적은요, 주민의 자조를 강조하고 주민의 능력과 지역 능력과의 통합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아까 새마을 운동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은 결과보다도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사회계획은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데요. 따라서 지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라든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욕구나 문제의 그 가업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문제와 욕구들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계획은 가업을 중심으로 해요. 가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회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행동은요, 힘의 관계나 자원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일제 치하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장애인 문제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권력이나 힘이나 자원의 배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업, 이 과정도 중요하고요, 가업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업 또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행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사회복지사 및 실천가의 역할은요, 촉매제 역할을 해요. 조종자 역할을 하고요, 교육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특징이고요. 사회계획에서는요, 취합을 하죠. 그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취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가가 되고요, 기획가가 돼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계획에서는 이런 취합과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과 또 기획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행동에서요, 사회복지사 및 실천가의 역할은요, 어떤 선동을 하게 되죠. 막 주동을 해야 되니까요. 또 행동가가 되고 조직가가 되고 어떤 중개, 연결을 해주죠. 이런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시각은요, 서민 또는 주민들이에요. 근데 사회계획에서는 소비자 또는 수혜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회행동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이 세 가지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요, 상호 행동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어떤 참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회계획에서는요,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소비자 또는 수혜자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 사회행동에서는요, 지역 조직의 구성원이 돼요. 그래서 이 사회행동에서는 이 활동가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들도 같이 가서 막 데모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실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계획 모델, 또 사회행동 모델을 대략적으로 중간중간에 살펴봤는데요. 이 동영상 자료는 멈춤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하고 사회계획 모델하고 사회행동 모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영상을 멈춤해 놓고 한번 세 가지 실천 모델을 예를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새마을운동의 예를 들었고요. 사회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예를 들었고, 사회행동은 위안부 권익을 옹호하는 수요 집회, 또 장애인들에 대한 집회, 뭐 이런 사회행동의 예를 들었으니까요. 그 세 가지 각자의 모델별로 예를 든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제4절 지역사회 실천 개입 기술과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개입 기술 첫 번째는요, 옹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옹호 기술은 영어로 말하면 어드보케이시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옹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변, 이렇게 대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옹호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나 주민이 부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든 활동을 이 옹호한다, 옹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설득과 대표 행위 등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스만과 사커는 옹호 기술은 옹호 활동의 계획, 또 문제의 정의, 목표 설정, 또 표적 정하기, 옹호를 위한 재가의 획득, 또 개입 수준의 결정, 개입 전략의 실행, 경과 평가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옹호 기술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옹호, 보호, 개입, 지지를 하는 일련의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스만의 3가지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얘기를 했죠. 그 옹호 기술은 사회 행동 모델에서 많이 쓰는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그들이 취약한 상태일 때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라든가 또 장애인 그 권익 신장을 위한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옹호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셋째, 많은 노력을 요구하며 크고 강력한 체계와 맞설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 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자, 넷째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생겨난 이래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옹호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사회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회행동의 실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옹호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기술, 두 번째 임파워먼트 기술인데요. 임파워먼트, 이 영어로 말하면 임파워먼트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역량 강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임파워먼트 기술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 타인의 사고,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등을 뜻하는 힘을 가짐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임파워먼트 기술은요, 이런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임파워먼트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둘째, 클라이언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잠재 능력과 강점이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이나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임파워먼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개발 그 모델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개입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점점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힘을 불어넣는 기술이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파워먼트 기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나 사회행동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화 기술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모델의 핵심 기술은요, 이 조직화 기술이에요. 이게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아니라 이건 지역사회 전체의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잘 얼마만큼 조직화시키느냐, 조직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 복지 그러면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조직화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고요, 단체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그런 이익이나 관심을 어떤 조직을 통해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직화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직화는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참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사적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 보시잖아요. 뭐 동창회를 만든다든가 동문회를 만든다든가 뭐 각종 뭐 동아리, 전공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창업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이 동아리를 만드는 거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조직화 기술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직화를 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 조직화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과 대립 상황을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과 대립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조직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더 땅이 이렇게 굳어진다, 단단하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조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련과 또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조직원들이 더 이렇게 결속력이 갖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조직화 되어진다는 거죠. 지역사회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한다. 그래서 각자의 불만 사항이 있고 각자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통의 관심, 공통의 문제, 공통의 불만으로 집약을 하게 되면 훨씬 이 조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조직화 기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입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원개발과 동원 기술이에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사회 내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자원개발과 동원 기술이에요. 이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적 자원, 사람을 동원하는 전술이 있고요. 또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술이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동원하는 전술인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술에는 기존 조직의 활용, 또 개별적인 접촉, 또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적 자원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명이 모이는 것과 100명이 모이는 것과 1000명이 모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적 자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직화 기술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요, 자원 개발 동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조직화 기술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적 자원 동원하는 기술인데요, 회비를 각주를 하죠. 조직 홍보와 마케팅, 또 외부 지원금 신청, 모금을 위한 특별 이벤트 등의 모금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동원이 안 되고 또 물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역사회복지관도 돈이 없어요. 어떤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 계획 기술 중에서 자원개발과 동원기술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기관일수록 이 자원을 확보하는 또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이 좋은 그런 기관에서는 아주 사업을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이제 취업이 되게 되면요, 이런 이제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고요, 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원개발과 동원기술이 아주 월등한 사람은요, 복지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죠. 자, 우리 다섯 번째는요, 연계기술이에요. 연계기술. 그 연계라는 것은 네트워크 링크 에이지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링크 에이지라고 하는데, 이 연계는 지역사회 내 사람들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연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연계기술은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와 연결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조직화 기술, 또 자원개발과 동원기술, 이 연계기술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그것을 이용할 지역사회 주민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연계기술이에요.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 및 그 회의 등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패키지 서비스 또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연계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계획 기술에서 옹호 기술 얘기를 했고요, 인파워먼트 기술 얘기했고요, 조직화 기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 동원기술, 또 연계기술, 이렇게 다섯 가지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하나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기술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고요. 이런 다섯 가지 기술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실천 기술, 다섯 가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